1차 계약은 이제 말 그대로 180대 그대로 주는 거고 만들어서 2차 계약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존에 이제 그 전쟁이 앞에서 계속 지속되니까 한 3분의 2 분량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도입을 하겠다. 자기들이 인수인계하겠다. 부대 편성과 훈련, 뭐 교육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한 일부분 한 3분의 1 정도 뭐 70여 대라든지 60여 대에서 70여 대는 개량형 그동안 얘기했던 K2PL 버전, 폴란드 군에 맞는 사양이고 개량형이죠. 전에 없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도를 하겠다. 물론 이제 기술 기반이 해당되는 폴란드 방산업체가 기존의 냉전 시절 때부터 쭉 전차를 정비하고 뭐 이렇게 하던 회사고 국제적으로 아주 뭐 대규모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도를 좀 해봐야 되는. 이제 오류가 발생돼요. 그 60에서 70여 대 사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현대로템의 어떤 엔지니어들이 현지에 이제 가가지고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다음에 발주, 그 해당되는 뭐 센서들, 뭐 장비들이 있습니다. 생존 장비들, 뭐 이스라엘에서 온다든지, 그걸 다 합해서 인테그레이션을 같이 해봐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은 거죠. 기존에 단순 수출이 아니라 공동 개발 형식을 이제 취해야 되는 1단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소량 숫자가 완성이 잘 되고 테스트가 잘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3차, 4차 발주까지 하겠다는 거죠. 해당되는 자국에서, 폴란드 내에서 우리 현대로템의 엔지니어들이 상주한 상태에서 일정 숫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4차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쉬운 얘기가 아니죠. 또 우여곡절이 발생하고 개발을 또 새로 이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완전 뭐 맨 땅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개발이죠. 그리고 기술을 이제 전수를 해줘야 되고 이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하고 그걸 이제 해야 되고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현지에 있는 그 회사 피모 회사죠. 그 회사의 또 엔지니어들을 국내로 이제 불러들여서 창원으로 불러들여서 이 전차 역시 용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용접 부분 기술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가르쳐야 된답니다. 이번에 완전 쌓이는 직전이고 이제 발표만 한 거죠. 이건 이제 하겠다, 사오겠다, 180대로 추가로. 1차에 이어서 공식 발표한 거지. 이게 이제 완전히 문서화 시킬 건 아니고 직전이고 여름 사이에 가을 사이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남아 있는데 그걸 끝나자마자 어느 정도의 현지 그 방산업체가 몇 명의 어떤 그 기술자들을 엔지니어들을 데려와서 가르칠지는 이제 그 다음 이제 과제죠. 아무래도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직판하는 거는 이제 만들어서 보낼 거예요. 1차 끝내고 2차 또 진입을 해야 되니까 2차 초기 양산 그것도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기술을 계속 가르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게 하면은 26년 뭐 후반이나 27년도에는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이걸 이제 회의들을 많이 할 거예요. 뭐 CDR, PDR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가. 그것도 개발이니까 공동 개발도 업그레이드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의로 만들어 볼 거예요. 모의상.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모형들을 만들고 어떻게 부착했을 때 어떻고 그런 부분을 시도를 같이 할 거예요. 현지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180대 중에서 이제 3분의 1은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배달이 되고 그러면 그 와중에 자체 PL 버전은 또 동시에 이제 개발 시도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이제 자기들이 배웠다, 공부했다 싶으면은. 그래서 차후에 이제 27년도 시도를 한다든지 시작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잘 해주면은 현대로템에서 잘 해주면은 잘 받아가고 기술을 그러면 3차 양산은 이제 본격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텀을 보니까 2022년도 하반기까지 1차 계약 끝난 이래로 한 대략 3년 걸린 거죠. 23, 24, 25.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한 4년을 잡아야 되죠. 3년에서 4년. 그러면 3차 계약이 좀 나중이죠. 그 전에 소위 약 9조에 달하는 이제 그 금액 그게 유입되면서 현대로템은 이제 회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 어느 정도 다 돈을 이제 쓰고 뭐 비축하고 돈을 하다 보면은 또 3차 계약에 이제 뭐 또 목숨을 또 걸어야 되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려야 되는데 영업도 하겠지만은 재촉을 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3차로 이어지고 그럼 나머지 물량 4차에서는 아마 이제 정세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이게 뭐 대량 양산이라는 게 1, 2, 3차를 보면은 맨 끝머리가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4차 양산이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사업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양국 간에. 그리고 이제 폴란드 방산업체 피모 회사는 밑에 그 주변국에 동유럽의 주변국에 자기들이 개량한 버전을 또 현지에 맞게 또 추가 개량해서 판매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로템에서 가져가는 돈은 지금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줄어들죠. 이익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리는 K3 전차로 넘어간다 하는데 사실 K3 전차가 개발이 완성이 돼도 지금의 전차 시대가 또 아니다 보니까 대량 발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전투기는 앞으로 시장성은 계속 유지를 하는데 전차 분야는 큰 대목. 지금 폴란드 장사가 끝나면은 곡선이 올라가다가 2030년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이 전차에 대한 거는. 근데 뭐 향후 5년 남아있는데 뭔 걱정이나 할 수 있는데 5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 물건 금방 만들어요. 금방 그 전달하고 배달하고. 그래서 그 다음이 이게 공군에 우리 카이에 KF-10은 이제 미래가 다 이렇게 있는데 유무인 복합도 준비하고 있고 전자장비도 준비하고 있고. 근데 전차는 아니라고. 업그레이드죠. 그냥 센서.
드론에 방어하는 거,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 자기 살아남는 그 개발이지 이게 공격 수단에 있어서의 뭐 화력이 발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원이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2차 계약이 됐다고 해서 뭐 만족한다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 걱정이 되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방산업체들 다 잘 돼야만 저도 이렇게 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차 수출은 지금 더 좀 보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KT 전차가 파워팩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0% 이상이 국산 전차고요. 나머지는 다 독자 개발한 게 맞고요. 다 응용을 해서 유럽제 전차의 특징들이나 장점들, 그다음에 러시아 전차의 장점들을 다 뜯어보면서 아니면 현지에서 기술을 이제 뭐 사온 것도 있을 테고 응용도 많이 했고 전차포 같은 경우 그대로 뭐 베낀다 하더라도 아주 뭐 완성도가 높게 베낀 거예요. 현대 EI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잘 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하고 이 전차 분야가 반대로 다른 나라하고 공동 개발을 하는 거 시도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죠. 폴란드가. 그 전에 K1 전차라는 게 뭐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K1이나 K1A1 물론 이제 뭐 주포 다 면허 생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고도화된 면허 생산 차체를 제외하고 포탑이 사실 미국에서 왔어요. 이게 M1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의 회사에 자기들 이제 공식화된 인터넷 잘 뒤지면 나옵니다. 그 장부가 있습니다. 몇 대를 어느 기간에 생산해서 미국군에 납품하고 뭐 이게 다 있어요. 공개된 자료에. 끝에 가서 K1 전차가 나와요. 이게 그 부분이 이제 인터넷상에 돌아다녀도 관심 안 가지면 그냥 K1 전차 국산이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공동 개발이에요. 미국이 설계해 준 거니까. M1 에이브런스 전차를 좀 다운그레이드라는 게 성능이 아니라 축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좀 포탑 낮추고 한반도 지역에 맞게 뭐 유기압 뭐 현수라든지. 근데 포는 영국제 원래 L7A1을 이제 미국화 시킨 거, M68이라 하는 거. 그다음에 또 K1A1도 전차포를 120mm 업근하기 위해서 최초의 독일제 그 120mm 포가 이제 미국으로 또 거쳐서 다시 또 재면허 생산한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내놓을 수도 없고 또 미국의 수출 통제가 있었고 뭐 90년대. 그래서 공동 개발을 뭐 시도할 배경도 없었고 그냥 하다못해 말레이시아 수출도 시도했던 게 그 근본적인 계약서 잘못된 게 있다고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었죠, 기사로. 그래서 이 K2가 이번에 우리 국내 내수, 육군 내 배치하는 것도 뭐 파워팩 때문에 이제 시끄럽다고 이제 수출이 터진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의미하는 게 이제 이거를 시작해서 기술을 넘기고, 물론 이제 알타이 전차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핵심 요소를 가져가서 재조립한 거지, 우리가 그 공동개발 참여한 건 아니고, 자기들 입맛에 좀 변조를 한 거죠, 변경을. 근데 핵심 뭐 컴포넌트, 핵심 내부 시스템은 또 뭐 사가는 게 그대로 사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통제가 되는 면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뭐 공동개발은 아니고, 하나의 이제 면허 생산 일종의 준 형식이죠. 자기들 이제 독자 입맛에 맞게 개량한 거고. 그리고 이제 K2PL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동개발 비슷하게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3년을 서로 심사숙고, 특히 폴란드에서 심사숙고 했던 거고, 자기들의 그 기존에 냉전 끝난 다음에 탈냉전한 다음에 기존에 그 정비하는 전차 정비하는 기술마저도 중간에 사라지고 다 유실된 거죠. 기술자들이 떠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끈 거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시간을 끌다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우리는 들어준 거고,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같이 현지에서 공동 개발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이 사실상 국산 전체의 해외 버전의 공동 개발은 이번이 사실 처음이다. 알타이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칭찬을 할 때 신뢰성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가 사용할 물건을 빼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방산 수출에 있어서. 뭐 서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못해요. 자기들 뭐 군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우리는 워낙 어떤 군의 특히 육군 중심의 화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주포부터 시작을 했죠. 빼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천천히 보충을 하고, 워낙 이제 뭐 천여 대의 자주포가 있으면은 일부 좀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빼도 또 이제 빼주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 빠진 거를 다시 또 받는 데 있어서 보통 2년이면 또 채워주니까 별도로 생산을. 그러니까 이게 다 맞은 거예요. 전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차가 이제 K2 전차보다는 이제 K1 전차가 주력이고, 사실상 그 일선 야전 부대에서 K1, E1 그다음에 K1 지금 현재 A2인데 이게 사실상 주력이고 숫자상으로도. 그리고 K2 전차는 아직은 주력이라 할 수 없죠. 숫자가 보면은 아직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 상대의 전차 전력인 K1 계열만 있어도 일단 근접전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게 무슨 중동 지역의 광활한 아니면 러브 전쟁처럼 그냥 드넓은 데서 그 사거리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중동이나 그쪽에 동유럽의 그런 지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K1 시리즈 가지고 버틸 수 있다. 전쟁 초기에.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전술상, 성능상의 어떤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도 K1 전차 맞으면 또 격파돼요. 사람 무조건 뭐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먼저 쏘면 되니까 정확한 사격 통제 장치를 잘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배경, 담보가 되기 때문에 K2 전차를 중간에 파워팩이 있어도
버틴 거고, 또 일정 부분 현재까지는 이제 주한미군의 한중이라고 하지만은 또 에이브럼스 전차가 외관, 칠곡 외관에 또 비축이 돼 있고, 연합태세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고, 앞으로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고,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외국에서는 장점으로 보는 거죠. 쟤네는 자기들 쓸 물건도, 사용 물건도 일정 부분은 요청하면은 급하다고 하면 빼주는구나. 이게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 신뢰성. 그러니까 신뢰성이 그냥 신뢰성이 아니라 장비 신뢰성이 아니라 물건까지 빼주는 선례는 없다. 그리고 방산 제품이 워낙 좋다. 고장나도 바로 달려와서 고쳐주는 자세. 이거는 이제 소위 백인 중심의 서유럽이나 미국 업체에서는 이제 얻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아주 장점이죠. 전 세계 방산 업체들이나 나라가 있는데 신생 국가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기술의 신뢰성과 같은 사람들 인력들의 순수성이 좋다는 게 이제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장점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제 언론들의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해외발, 혼합된 기사들을 이제 좀 저도 이제 면밀히 보거든요. 솔직히 최신 소식은 뭐 영어로 된 것도 봐야 되고, 현지 뭐 언어로 된 것도 뭐 이렇게 다 번역해 돌려서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얻는 게 2차 계약은 사인을 앞두고 있다고는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확정은 됐는데. 근데 이제 우려되는 게 이게 지금 돈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폴란드가 이렇게 무기를 한국의 K방산 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제 엄청 발전했는데 뭐 시대에 뒤떨어지는 아파치 가디언까지 뭐 전투기 F-35 여러 가지 미사일 쪽도 그렇고 어마무시하게 발전했는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돈 얘기를 왜 하냐면은 폴란드가 저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또 진출을 또 팔아야 되는 지역이 중동 국가들이죠. 뭐 이집트가 또 있고 기다리고 있고 사우디도 있고. 근데 이들 역시 우선시하는 이제 무기 대상이 있는데 특히 당장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이제 FAOC 문제도 있고 그런 이제 물론 이제 J10 뭐 중국제 전투기 얘기하는데 그건 또 클래스 다른 또 대체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육군에 그 전차 현대화 과제가 있어요. 워낙 이렇게 이집트의 그 지도로 그 코뿔소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이렇게 이 북아프리카의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이게 자르자는 듯이 이렇게 땅을 잘랐어요. 근데 이쪽에는 리비아 문제가 있고 밑에 그 수단 뭐 에티오피아 하여튼 온갖 막 문제되는 아프리카 그 나라들 밑에 다 있잖아요. 근데 땅은 이렇게 자로짓게 해서 잘랐고 근데 또 이쪽에는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과 완충지대.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의 사막화된 땅을 주변에 엄청난 그 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자기들이 주변 환경이 그럼 드론만 날려서 자폭 드론만 날려서 그게 침투하는 소위 그 지금 알 수 없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가까운 미래에도 그 게릴라들 리비아 쪽에 반군들 넘어올 수 있거든요. 수단 쪽에서도 뭐 수단 밑에 복잡하잖아요. 남수단 뭐 이디오피아 에티트리아 뭐 이렇게 엄청 복잡한 나라에 소말리아 가지고 그런 잠재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쟁을 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감시를 위해서는 기동화된 화력, 기동 화력 격파가 될지언정 근데 뭐 다 한꺼번에 일게 되다가 한순간에 격파되는 게 아니니까 전투가 일어나면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의 어떤 희생을 이제 이집트군이 이제 감수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은 전차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죠. 또 그쪽은 나름대로 그 사막지대 비슷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전차가 이제 어느덧 냉전이 이제 끝나면서 유럽 주둔 미군이 전차를 뭐 상당 부분 비축했던 거는 이제 방출하는데 그게 이제 M60, A1, A3, 그다음에 A3 TTS라는 이제 그 패턴의 마지막 패턴 전차. 그거를 이제 중동 지역에 걸프전 끝나자마자 어마무시하게 방출해서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90년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군사력이 미국이 군사 원조를 해서 많이 방출하고 원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건실한 군사력이 됐는데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M60 시리즈가 이게 또 손을 봐야 되고 이제 옛날 시스템이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도 원활하게 되지도 않고 가면 갈수록 이제 고장나는 것도 늘어나고 그럼 결국에 이제 신형 전차로 요즘 전차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집트의 전통적인 이제 친러 뭐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러시아 전차가 만만할 것 같은데 그 시절은 다 지나고 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이제 멀어지면서 거리 두고 아직 뭐 손절한 건 아닌데 마치 뭐 73년도 4차 중동전 때 같은 그런 상황은 절대 이제 없고 그러니까 전차 조달이 사실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어렵다는 거죠. 러우 전쟁도 지금 뭐 진행되고 있고 그럼 현실적으로 유럽 다들 아시다시피 전차 뭐 비싸고 조달도 잘 안 되고 선정을 해봤자 그때 중국제 전차 그것도 그렇게 뭐 대량 생산해서 뭐 해외 수출하는 것 같지는 않고 경전차는 있지만 나이지리아가 채택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량 생산 체제에 뭐 돈만 주면은 가져올 수 있고 미국 전차에다가 프랑스제 전차의 어떤 특징들을 혼합해 놓은 아주 독특한 성능의 전차 서구 시스템에 맞게 근데 좋은 장점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KT 전차 그래서 그 생각은 이제 많은데 이게 기존에 군사원조 받은 그 미국한테 군사원조 받은 그 M60 계열이 뭐 1000대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걸 1대1 한 대당 한 대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거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까 최근에 외신 보도에 사진 보도를 보시면은 그 주변 뭐 가자 거기 때문에 시나이까지 뭐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시나이 반도 그다음에 이쪽에 리비아 여전히 시끄럽고
수단도 맨날 그 밑에 그 국경선 감시 이제 강화해야 되는.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M60, A1, A3 시리즈가 가서 경계 배치된 거, 전방 전개 식으로 일종의. 그래서 야, 쟤들 아직 멀었구나. 저걸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물론 대만군도 M60, A3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은 또 자기들이 돈 들여서 뭐 파워팩을 교체한다든지 나름대로 요즘에 어떤 그 안에 그 장비들로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어요. 계속 더 사용하기 위해서. 섬나라이면서도 운영주의에 신경을 쓰는 거죠. 돈을 들여서. 뭐 대수가 뭐 400대 수준이니까 300에 400대. 그래서 뭐 그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만군의 M60, A1, A3 문제하고 또 다른 거고. 그래서 이집트가 생각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저걸 접근하는지. 돈 문제가 결국 나오니까. 미국의 FMF 자금이라는 게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만 이제 적용됐다고 기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뭐 좋은 무기 팔면서 이제 뭐 군수 지원도 하는 거고 이집트한테는 후속 군수 지원 중심이에요. 무기를 새로 그 돈을 줄 테니까 뭐 미국제 무기를 새로 사라 이게 아니라 후속 군수 지원. 부품을 정비유지 쪽에 돈을 이제 군사원조를 해주는 거죠. 자기들이 미국에 있는 부품을 이제 제대로 이제 배달을 해서 갈아 끼워서 유지를 하게끔 그 전차를.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무기를 살려면은 이제 그 이집트 군부가 무슨 관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이 좀 있대요. 별도로 국방予算과 별도로. 그래서 그 돈을 쓰려면은 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쓰려면 대상국이 지역이 뭐 유럽에 좀 편중돼 있는 게 좀 그런 성향을 보였어요. 그 동안에 잠수함을 독일제로 산다든지, 그다음에 뭐 호위함을 뭐 이태리제, 뭐 프랑스제 뭐 이런 식으로 뭐 혼합해서 유럽에 편중돼. 자기들 뭐 리베이트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차나 F-50을 어떻게 지금 해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자주포는 진입을 했는데 또 다른 이제 영업 과제 뭐 양국 간의 뭐 협의해서 틈새를 찾아야 되고 또 미국도 이제 개입을 하면 FA50 같은 거는 이제 미국제 엔진이니까 그거를 군사 원조 프로그램에 FMF 자금에 포함시켜서 미국이 그 돈을 지불해서 그거를 우리 카이 공장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 있게 뭐 그런 어떤 좀 변형된 군사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미국과 좀 협의도 해야 되고 전차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또 수출에 또 어떤 협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동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대체해야 되고 사가야 되는 그 물건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이 또 나라별로 사우디는 또 자기들이 사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가 또 다르고 전차는 또 아니더라고. 밀려났고 그리고 전투기하고 뭐 대공미사일, 지독미사일 이런 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후티 반군 때문에 예멘 그 홍해 문제 때문에 함정의 현대화 그리고 이제 잠수함 도입. 그래서 사우디는 해공군에 또 우선순위를 돈 지불을 하는 게 지출하는 게. 근데 또 전차도 역시 사우디군도 교체를 해야 되는 이제 시기에 왔고 막바지 목까지 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노리고 있는데 나라별로 중동의 나라별로 이제 국방비 쓰는 게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폴란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뭐 언론들이 좀 아쉬운 면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 K2 전차 수출된 나라는 완전히 공식화된 거는 폴란드밖에 없는데 뭐 K방산의 전차가 뭐 여기저기 또 뭐 입질들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앞서가는 뭐 주가에 연동된 주식과 연동된 기사를 너무나 안 바라다 보니까 신뢰성을 잃고 더욱이 2025년 지금 여름이죠. 여름에 와서 이게 작년 대비 좀 식었어요. K방산에 대한 게 좀 식었어. 제가 느껴요, 요즘에. 좀 덜 관심도. KF11도 작년보다 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렌드가 최소한 서울 아덱스 전까지는 또 조용할 것 같아요. 한 3달 정도. 아덱스 또 끝나면 19. 그러니까 새로운 올해는 KT 전차의 구조, 약 구조의 수주를 받았지만은 또 다른 2026년대 KF11은 좀 이른 것 같고 계약하는 것까지는 사인하는 거. F-20의 개량량이 좀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주도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본격화돼. 뭐를 개량했는데 성능이 나오더라. 그리고 무슨 뭐 미국제 무장을 뭐 판매하기로 했다. 그런 게 나와야 이제 명맥을 K방선의 어떤 명맥을 관심과 이슈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방산 강국이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단계별로 이제 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장비들이 나오기까지는 뭐 과거 20년 전에 이제 개발이 이제 본격화돼서 수출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인기도 좋고 그래서 20년 전에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미국 중심의 전투기나 그 기존에 있는 전투기나 이제 자주포를 면허 생산 전차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고 더 올라가면은 1975년 기준으로 해서 최초의 이제 방산은 이제 대한민국 방산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배경에는 역시 근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동북아 상황이나 그때나 크게 아주 본질적인 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뭐 러시아, 소련에서 러시아로 주저앉았지만 이제 전쟁을 또 하고 있고 중공에서 중국으로 바뀐 나라가 계속 끊임없이 대만을 이제 침공을 해야 되는 목표를 두고 있고 북한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근본적인 본질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1975년부터 어떤 환경 그때도 주한미군 문제가 아주 심각했거든요. 지금의 이제 주한미군 문제 얘기 나오듯이 항상 철수라는 단어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거슬러 거꾸로 가면 갈수록 무기, 국산 무기에 대한 이제 염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상 한 뭐 70% 이상의 국산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FA50 같은 거는 엔진은 또 미국제고 KF11도 역시 아직은 이제 미국제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산화의 K방산의 그런 비율을 보면은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과정이 있고, 또 현재 7월 현재 미국과의 관계, 주한미군 문제가 또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는 지금 이제 시기에 와 있고, 새로운 행정부나 정부나 또 국민들도 뭐 옛날보다는 충격이 덜하지만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건지, 이 동북아에서 주변국을 상대로, 북한을 상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또 어려운 이제 숙제를 맞이했고, 하여튼 뭐 근본적인 본질은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 뭔가 이제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방산 시작이 된 1975년, 그다음에 이제 면허 생산 중심의 85년 이후, 그다음에 지금 더 이렇게 성숙돼서 공동 개발의 뭐 95년 이후, 그리고 이제 수출 시장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개발하는 2005년 이후, 그리고 현재 2025년. 10년 단위로 보면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완화된, 고민의 어떤 높이가, 속상하고 고민하고 어떤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그 높이가 옛날보다 좀 내려앉은 게 다행인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마주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 어디 방위, 국가를 이제 존속을 시킬 수 있는 군사력 발전, 그리고 주한미군이 이제 있다 없다의 문제는 뭐 그대로 내려오더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다시 하여튼 또 새로운 또 도약의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경이 뭐 미국한테 있었죠. 미국이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냉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게 1947년도입니다. 47년도 이후에 바로 이제 6.25 전쟁을 이제 미국도 같이 겪었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전술핵이나 이제 핵무기 투발하는 수단으로 해서 이제 냉전이 본격화됐고, 1962년도에 이제 쿠바 사태가 있었고, 지구 멸망을 할 뻔했던 소련을 상대로,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거쳐오면서 동맹국에 대한 그 등급이 있죠. 동맹국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는데, 그 냉전 시작할 때 이제 1950년대 55년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왼수였던 진짜 막 적대국이었던 독일, 그러니까 그 당시 서독이죠. 55년도는. 그다음에 일본. 이 소위 이제 동맹으로 만들었어요. 적에서 모습을 바꿔놨죠. 그런데 이제 이 소련이란 소비에트 연방이 또 이제 자기들이 그 대결, 그들의 또 입장에서는 이제 서방 측 자본주의 국가를 또 대결을 해야 되니까 전투기를 대량 양산 체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대량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숫자 싸움도 있으니까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955년 기준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결정을 하죠. 과거에 10년 전엔 적이었지만은 이 적들이 지금은 이제 우방국인데, 동맹 우방국인데 기술력은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자기를 상대로 전투기를 뭐 폭격기를 어마무시한 종류에다가 많은 수량으로 만들어서 덤볐었기 때문에 기반이 있는 거죠. 뭐 산업 시설에 다 파괴됐다고 하지만은 엔지니어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 서독 쪽에서.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서독과 일본 중심으로 전투기를 면허 생산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대결을 하자. 바르샤바 조약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이어져 오면서 두 번째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A급이 있으면 이제 B급이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미국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토, 서유럽 중심의 나토가 이제 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70년대 초반, 뭐 72, 73, 74년도 이때 보니까 우리도 대한민국도 전투기를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기술 기반이 대한민국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어떤 단계적인 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70년대 초반, 중반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건너뛰기 하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하고 다른 게, 그때는 이제 뭐 컴퓨터가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어떤 이렇게 발전되던 시절이 아니라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다 도면, 전투기를 설계할 때는 도면으로 해야 되고, 다 수작업,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뭐 초등학생이 대학생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KF21 때문에 자부심이 강한데, 뭐 안승범이 너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냉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자료들이나 도서관에서 발굴되는 자료들이나 이제 원서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기반이 없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뭐 제한도 있고, 뭐 수출도 못하게 해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게 1978년에서 79년도에 결정된 게 지금의 KF5. 지금 한 50여 대 남아있죠. 수원 그 비행단에. 10전투 비행단에. 그걸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허용을 한 거죠. 면허 생산. 소위 조립 생산을 하는데, 부품 생산을 일부러 좀 쉬운 거는, 간단한 거는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해서 갖다가 검증을 받고 써라, 사용해라. 이런 단계였는데, 그런 면허 생산이 초보적인.
근데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유럽의 나토 제국의 서독을 중심으로 그 옆에 이제 붙어 있는 나라들이 뭐 네덜란드, 벨기에 뭐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부품 하청 생산을 하면서 서독이 주도를 했었고 미국제 전투기 그게 바로 이제 F-104 스타파이터였는데 그렇게 해서 재건을 해주면서 독자적인 전투로 넘어가던 시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하죠. 뭐 이 서유럽이 사실상 단계적인 걸 보면 되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더 그보다 더 낙후돼 있으니까 기반이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KF-5부터 시작을 했고 근데 또 옆에 있던 대만이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B등급에 들어가는 이제 동맹국이죠.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대한민국은 이제 B등급이고 일본은 이제 A등급으로 분리해 놓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은 뭐 스타파이터부터 그 전에 뭐 세이버 전투기는 뭐 녹다운 단순 조립부터 300여 대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우를 하는 게 과연 기술이 기반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서 면허 생산권을 줬으니까 그리고 독자적인 전투기로 나갈 수 있게 그리고 대만과 대한민국은 그보다 이제 낙후돼 있고 근데 출발은 대만이 먼저 했고 국산 전투기도 대만이 먼저 만들었었고 지금이야 다 뭐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그것도 등급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KF-5를 시작했고 뭐 잘했어요 항공우주사업부에서 그러고 나서 곧바로 진입한 게 지금의 이제 KF-16 전투기 운영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고도의 면허 생산 90년대 초반에 뭐 기종 선정하는 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건 별개의 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반이 좀 더 발전이 된 거고 그걸 수행하면서 옵셋이라고 이제 절충교회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보다는 좀 덜 저기 했죠. 요구하는 게 되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일단 그 가르치는 대로 KF-5나 KF-16 면허 생산 이렇게 시키는 데 보니까 잘한다. 이 성실하고 기술이 습득하는 게 빠르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요구하고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경전투기 시장, 경전투기에 대한 F5 계열에 대한 뭔가 잠재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체를 좀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공동 개발한 게 지금의 이제 T50, F50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했어요. 잘하고 이 기술이 이제 첨단 기술이라는 게 소위 소프트웨어, 컴퓨터에 또 설계하는 CAD, CAM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01년, 2년부터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죠. 그때는 이제 T50이 거의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F50도 이제 전투기, 경전투기까지 이제 바로 진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던 시절에 2000년대 초반에 모든 환경과 여건,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습득된 기술, 확보된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발전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KF-10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미국은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동맹 관리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엔진이죠. 우리도 엔진 뭐 지금 뭐 손대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어떤 뭐 부분적인 거를 이제 다 미국에서 판단하고 서로 이제 협의하에 이거는 70% 이상은 네가 할 수 있어. 근데 엔진은 내가 맡을게. 이렇게 된 거죠. 서로 합의도 됐고. 그 10년 전에 2015년도에는 엔진은 사실 생각을 못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국산 엔진은 기반도 없고 그러던 이제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과도기에 접어들었죠. 나머지 기술이라는 게 전투기를 프랑스의 라팔 사례를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되려면 결국 엔진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부터 기술은 이제 쌓아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이 FA50이나 KF-10이 이제 쭉 이어왔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FA50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고 그런 이러한 전투기를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또 뒤에는 그 이제 엔진 그 공급국이 미국의 아주 뭐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이고 이제 그런 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한국산 전투기 미래 이제 KF-11까지 이거 쓸만하다. 그리고 생산 그 속도가 상당히 좀 성실하게 빨리 만든다. 우리나라가 보통 한 전투기 한 대 만드는데 비행까지 시키고 테스트 베이까지 시키면은 한 1년 만에서 2년 잡으면 되니까 중간에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조달이 중간에 뭐 공급망이 이제 뭐 좀 속세인 거 아니고서는 빨리 조립을 하기 때문에 시험 비행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믿을만 하고 역사 이게 발전되어 온 역사가 차분히 차근차근 해온 것도 있고 실력이 그러니까 허점이 없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1964년도에 최초의 자기들의 자국산 전투기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여러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이제 후발 주자한테 밀리고 있죠.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지금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떼저스라는 전투기 하나 있는데 뭐 그거는 전 세계적 시장에 수출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 경전투기로 이제 전락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우리 기반 대한민국 경제 발전 뭐 70년대부터 그게 다 결부가 되는 거죠.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거, 어떤 성실성, 뭐 그런 게 다 이제 뭉쳐져가지고 대한민국 제품, 군사 무기라면 또 이제 이게 새로운 인정이 이제 되고 있는, 진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망은 전투기 분야에서 좋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무기 체계, 해상, 수중, 전차 중심의 지상 무기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뭐 2030년대 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전투기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무기지 않습니까? 드론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높은 고도에서 작전하고 이번에 이제 이란 공습할 때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전투기들이 가성비, 효용성, 일회용 무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전투기 시장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우리가 또 거기에 이제 뒤늦게나마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KF-20. 전망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전차 분야는 폴란드에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폴란드 물량을 다 소화를 하면은 그 부분은 좀 걱정은 돼요. 이게 눈에 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당 가는 이제 제작업체 현대로템에서는
하나는 뭐 무인화, 하나는 개량, 뭐 하나는 신규 개발.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가동은 되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K2 전차가 지금의 폴란드 말고는 뭐 상당히 뭐 많이 팔리겠느냐 이제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30년대를 대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프가 2017년 이후에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다가 현대로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폴란드 러우 전쟁이죠. 2022년 여름부터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회사도 살아나고 그 효과를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쨌든 간에 빚도 갚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게 작년 말 2024년 12월부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더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 해주려면은 2차 계약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원래 뭐 상반기에 된다고 했다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우리 내부 사정,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 이제 교체가 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일부러 발표를 좀 늦춘 거를 좀 보고 있어요. 새로운 정부에서 발표하려고. 그래서 이제 미미한 게 있죠, 사실은. 그리고 7월 초순에 이제서 발표를 이제 합의를 끝냈다. 이제 이렇게 사인하면 된다. 현재 7월 이제 중순에서 말로 접어드는데 그런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투기 수출과는 이 전차는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그 수주액이 이 카이의 전투기 쪽은 앞으로 늘어난다면은 좀 이쪽은 좀 이렇게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2030년도를 기점으로. 그래서 전 어떻게 전투기 수주는 유망하다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잡할 게 없는 게 현재 그 주한미공군 오산 기지의 A-10C가 썬더볼트 공격기가 기존 편제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철수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경납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결정이 됐고 미 본토에 있는 나머지 A-10도 퇴역을 시키기로 했는데 또 미 의회에서는 천천히 퇴역시키자고 또 제동을 걸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어쨌든 주한미공군의 A-10은 무조건 9월 달에 싹 사라집니다.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1982년에 본격적으로 배치가 됐는데 그로부터 뭐 40여 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A-10C가 빠지면 이 공백, 이 전력, 이건 공격기이기 때문에 전투기가 아니라 지상 공격.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전차나 기동 화력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40여 년 동안 이제 유지를 했었고 붙박이처럼.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2013년에 우리가 전력화시킨 대한민국 공군이 FA-50 사실상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왜냐면 FA-50 그러니까 지상 공격에 특화된 거예요. DMZ 전후방에만 특화돼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방공 전투에 투입을 한다든지 이 전투기 가지고 동해안에 들어오는 러시아 폭격기 물론 이제 폭격기의 속도가 느리니까 전력이 부족하면 이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주된 목적은 이제 그건 아니고 DMZ 앞쪽과 이 사이를 이 페바라고 하는 사이를 이제 1단계 페바를 이제 내려오는 저지 역할, 공격기 역할을 이제 이어받은 거예요. 사실상 이번에.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한민국 공군의 F-50을 이제 넣을 수 있게끔 카이가 이제 생산을 했죠. 공동 개발 미국하고. 이게 배경에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지상 공격에 좀 더 특화된 공격기를 이제 갖게 한 거고 A-10은 이제 어차피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도 2020년대에는 퇴역을 이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로드맵을 보면은 현대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국산 그 공격기가 나온 거고 배치가 되고 운영 유지가 되고 그래서 지금 A-10C가 빠져도 이게 대치가 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KF-21은 기존의 KF-16 전투기가 이제 미국산 KF-16 전투기가 개량을 이제 해서 지금 50여 대가 배치되고 있는데 이게 1995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제 배치가 된 노후 전투기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벌써 30년 흘렀으니까. 그래서 그걸 대체로 목표로 이제 스텔스 같이 생긴 스텔스 전투기가 생긴 KF-21이 디자인이 됐고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2040년대에 그 노후화되는 이제 미국산 KF-16 미디엄급 전투기를 또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얻는 이점은 한반도의 옛날과 6.25 전쟁 때 아주 세계적인 공중전을 이제 했었죠. 미국 계곡이라는 북쪽에서 그 강을 두고서 이제 상당한 공중전이 아주 제트 전투기 공중전의 최초의 아주 대량 공중전이었죠. 뭐 지금 인도 파키스탄은 비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게 이게 뿌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을 질과 양에서 발전을 시켜야 돼야만 자기들이 다른 데 전념할 수 있는 지금 말하는 이제 지금 양안 사태 동북아에서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쪽에서 한반도에서 공중전을 수행을 하려면은 그 자체 공군력 대한민국 공군력을 이제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리고 많이 부합이 됐고 이거는 이제 독자 개발이지만 또 엔진 공급사는 이제 미국에 있고 미국 회사고 서로 이제 얽혀 있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독립적인 것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KF-21이 앞으로 서해안에서 이번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나온 것처럼 장거리 미사일 자기들 영공에서 자국의 영공에서 미사일 발사에도 격추할 수 있다는 그 실전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KF-21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FA-50과 이제 KF-21이 이제 120대 양산이 이제 끝내서 완전 전력화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JT&C가 또 뭐 개량을 할 수도 있어요. 뭐 JT&D라든지 그래서 발전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JT&C를 기준으로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되는 거기에 미디엄급 전투기들의 어떤 서해안에서 가까운 서해안에서 북경과 수도권하고 가깝습니다. 뭐 이 전투기
천음석 속도로 날아가면 뭐 10분 거리면 서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대비가 뭐 되는 거죠. 미국은 엔진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독자적인 전투를 이스라엘 공군처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미 본토에 있는 폭격기가 한반도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지금 같은 어떤 전반적인 전력 지원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만 양안 사태는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집중하고 훈련을 집중하다 보면은 한반도는 진짜 책임제로서, 그러니까 옛날보다 높이가 낮은 좀 밑으로 내려가는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숙제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사실 2005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인데 제 기억 속에 있고 자료 속에 있는 건데, 이미 그때부터 임무 이양이라는 거를 종류별로 광역별로 이제 만들어서 시켰죠. 근데 지금은 더 높은 전투기 어떤 그 서해안에서 전투 주변국하고 그것까지 상정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F-12 역할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갖고 간다,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완전히 언론사들의 책임이 참, 내가 여러 방송에서 자꾸 이제 얘기해서 듣기 거북하신 분도 있는 걸 알겠는데, 이게 언론의 문제예요. 국내 언론이. 그러니까 외신들을 갖다가 쓸 때, 추려서 쓸 때 정확한 이제 팩트 중심으로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여건이 이제 우리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비전문적인 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방산 장비 도입과 기술 협력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제 면허 생산을 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통제하는 기술 통제 목적도 있고, 또 한미 동맹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 중심의 방산 기술 협력이 될 수밖에 없었고 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공동 개발을 했다가 서로가 실용화 못하는 그 유도 로켓 쪽, 그게 뭐 제 기억으로 봐도 2016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거든요. 사실 미국 공동 개발인데 일정 부분은 이제 하다가 좀 이렇게 주죠. 뭐 LIG 넥슨인지 ADD 쪽에 주는데, 뭐 사실 실용화가 지금 본격화가 안 되고 있고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이런 종류의 공동 개발은 이제 발표가 되지 않거나 언론에서 이제 부각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을 빼죠. ADD 쪽에서는 다 혼자 한 것처럼 얘기하고 해주는 게 좋으니까. 미국이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바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빠지면 뭐 미국하고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하고 있고, 유럽 쪽, 서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은 특히 이제 그 BA 시스템즈,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제 2007년도 이후에 한국에서 직판 물건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직접 판매할 종류가 줄어들어요. 그 전에는 이제 면허 생산도 많았고, 뭐 여러 종류가 이제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 매입을 하면서 흡수려 들어와서 2007년도쯤만 해도 한국에 한 50개 품목을 관리하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박나는 품목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올망졸망 조금씩. 그래서 그걸 다 뭉쳐서 한국 지사가 겨우 숨을 쉬고 영업 활동을 하는, 간접적으로 본사의 이제 통제를 받으면서. 근데 지금은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건 겨울이었는데, 산업경제 쪽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서울지사, 크지도 않아요. 서울지사 돈벌이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불러다 놓고 조그만 방에 회의실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인화, AI하고 무인화 이 무기책이 앞으로 나와야 될, 그 드론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접목해서 테스트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 부분이 이렇게 아주 활성화되거나 실용화된 게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아주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기술을 팔겠다, 와서 컨설턴트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고 그 기술료 컨설턴트비를 이제 받기 위한, 물론 이제 비싼 거예요, 그 비용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고차원, 고도화시키는 적이죠. 협력이죠. 조건은 돈을 달라. 돈을 주면 해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그 고도화된 이제 기술을 이제 돈을 받고 팔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현재 뭐 이제 애매한 게 BA 시스템즈가 좀 그런 면이 있고, 우리 그 여러 가지 무기 체계,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실전 배치된 것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2030년대를 바라보고 무인화시킬 게 많아요. 지금 뭐 K1 저처도 무인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을 완성되는 기술,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기술을 제휴하고 판매하겠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롤스로이스는 이제 일반 기사가 났지만은, 역시 그 엔진 부분에 대해서 기존 그 엔진을 기술을 주겠다. 뭐 그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거니까. 근데 돈을 좀 많이 타오. 그리고 손잡는 회사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간단히 취재를 했는데, 그게 우리 소위 알고 있는 세미나도 하고 뭐 신문기사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아니에요. 넘버 2, 두 번째 회사예요. 그러니까 H 회사가 아니라 D 쪽 회사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판도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뭐 나쁜 쪽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거의 해당되는 이제 영국 회사 롤스로이스, 물론 다국적 기업인데 주도하는 거, 지금 한국에 제안한 거는 이제 영국 본사를 둔 롤스로이스사, 미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에도 있어요, 회사가 같은 롤스로이스가.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다 기술료죠, 고도화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는 완성된 제품을 뭐 판매를 하러 오는 거는 이제 그 시대는 지났고,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이었는데, 또 지금은 거기에 컴퓨터 계통, 그다음에 뭐 소재, 열에 견디는 소재, 그다음에 터빈 블레이드 같은 아주 세밀한 분야. 그래서 말이 뭐 기술 협력이지 돈 받고 팔겠다. 그 전에는 90
90년대 특히 2000년대 사이에 미국이 대테러 전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이 서유럽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이 미국이 이제 이렇게 느슨한 통제 시절이 이제 있었죠. 오바마 정권 때 특히 심했는데 일기 때 그때 중국을 상대로 많이 돈 받고 판 게 많아요. 지금 중국 무기 체계가 옛날같이 아주 그 옛날같이 러시아 계통이 아니에요. 그 디자인이나 뭐 성능이 혼합된 거예요. 러시아 기술 기반으로 자기들 기술도 들어갔고 서유럽에서 받아온 기술 이게 다 혼합됐고 자세히 보시면 중국 해군의 한포라든지 뭐 어뢰라든지 그게 뭐 프랑스제라든지 이태리제 돈 주고서 헬기도 그렇고 자국화 시킨 거죠. 우리 마치 수리연하고 LH를 한국화 시켜서 재설계하듯이. 그래서 이제 먼저 그렇게 서유럽이 방산업체들이 그 힘들 때 그 대테러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완제품 팔기 어려울 때 뭐 전차같이 뭐 이런 큰 물건들 그렇게 해서 버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러우 전쟁이라니까 다시 뭐 재건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막 시끄럽게 이제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는 그런 완제품 판매할 수 있는 대상국이 아니죠. 우리 K방산이 뭐 엄청나게 커 있으니까 웬만한 거 다 자급자족하고 뭐 2010년대 뭐 그때 당시에 뭐 내부 주요 부품 뭐 파워팩에 들어가는 뭐 독일의 랭크사라든지 그것도 이제 벗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국산을 또 하니까 파워팩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머리 써야 되는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들 뭐 이렇게 기술을 와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은 이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판매를 하러 오는 거지. 새로운 측면에서. 오히려 협력이라는 거는 좋든 싫든 미국에서 어떤 그 협력 관계, 이제 뭐 절충격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그동안 이제 뭐 트럼프 정부 전까지 바이든 때까지는 절충격을 이제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줬는데 나름대로 성의 있게. 그것도 자기들이 이제 어떤 관세 이런 관련된 무역의 적자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 싶으니까 좀 그거는 이제 단속을 하는 편이 시작을 했죠. 하는 편인데 지금의 서유럽 업체들이 BAE 시스템즈 같이 노골적으로 뭐 기술을 팔 테니까 돈 주세요. 요거하고는 조금 아직까지는 온도 차이는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미국의 어떤 기술 협력 관계는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1975년 이후에 대한민국 방산 제품 초기 방산 제품들이 다 사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너무 국방과학 연구소 중심의 홍보 때문에 다 가려져 있어요. 항상 미국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뺏어 먹기만 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능문들을 좀 골고루 이렇게 입수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입수해서 이제 보면은 이거는 아니었네 그런 게 많아요.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100% 미국이 우리를 통제했다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밝혀지고는 있죠. 초기 국방 K방산의 시작이라는 게 미국의 어떤 기반을 닦아준 것도 있다. 뭐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재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K방산은 계속 이렇게 좀 조마조마한 면이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도입국에서 방해하는 그 언론들, 해당되는 전문 언론들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뭐 좀 거슬러 줘도 이렇게 접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방산업체들이 그렇게 허술한 업체들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고생해온 것도 많고 항상 뭐 접하고 만나니까 그래서 그들의 어떤 뭐 노력과 노고가 상당히 많은데 도입국에서는 어떻게든지 뭐 좀 트집을 잡아서 자기들이 좀 우세하게 앞서가는 협상력을 가지려고 근데 그거를 그대 국내 이제 어떤 걸 거르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퍼오는 자체 그거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내 한국의 방산업체 입장에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뭐 비판을 좀 자제하시고 실수하는 거는 없잖아요. 있는데 내수 우리 국방부 상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행정 절차가 좀 뭐 늦어진다, 잘못 실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건 어차피 뭐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걸러지고 또 조심을 이제 앞으로도 하니까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를 좀 많이 좀 격려를 해주십사 더 지금보다 더 그래야만 2030년대 K방산의 어떤 새로운 그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2022년 여름 이후로 그래서 이제 방산업체들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10대 방산업체가 좀 안정화 단계에 올라서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2030년대에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들의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의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해주셔야만 그래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